26조. 역대 최속으로 국회를 통과한 전쟁 추경이야. 근데 네 통장에 꽂히는 돈? 딱 10만 원.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기름값이 미쳤어. 브렌트유 배럴당 110달러. 한국은 원유 수입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거든? 그래서 26조짜리 추경이 열흘 만에 통과됐어. 근데 이 돈이 진짜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면 좀 화가 나.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자. 2월 28일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합동 군사작전을 감행했어. 타겟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암살에 성공했어. 세계가 숨을 죽였지. 이란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이스라엘 본토랑 걸프 지역 미군 기지에 미사일이랑 드론을 쏟아부었어. 중동 전체가 전쟁터가 된 거야. 근데 진짜 문제는 군사 충돌 자체가 아니었어.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행 금지를 선언한 거야. 해상 운송이 사실상 중단됐어.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면 중동에서 기름이 빠져나오는 좁은 바닷길이야.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UAE에서 뽑아올린 원유가 전부 이 바닷길을 통해서 세계로 나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20에서 30%가 여길 통과하거든? 이 길이 막힌 거야. 여기서 숫자 하나만 기억해.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7%가 중동산이야. 그리고 그 수입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일본은 80%, 중국은 40%. 세 나라 중에 한국이 압도적으로 취약해. 중국은 러시아산 파이프라인도 있고 자체 생산분도 있어서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거든? 한국은 그런 게 없어. 비유하자면 이래. 집에 기름 들어오는 파이프가 딱 하나야. 근데 그 파이프가 전쟁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거야. 파이프가 여러 개면 하나 막혀도 다른 데서 끌어올 수 있잖아. 근데 하나밖에 없어. 그게 막히면 끝이야. 우회로가 없어. 시장은 즉각 반응했어. 3월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어. 호르무즈 봉쇄 위기에 이란 석유시설 피해까지 겹친 거지. 골드만삭스는 2026년 영평균 전망치를 기존 98달러에서 110달러로 올렸어. 코로나 전에 60달러대였거든? 지금이 거의 2배 수준이야. 기름값이 이렇게 뛰면 뭐가 일어나냐? 우선 주유소부터 달라져. 출퇴근하는데 기름 넣잖아. 예전에 7만 원이면 가득 채웠는데 이제 10만 원을 넘겨. 이건 시작일 뿐이야. 물류비가 오르지. 트럭이 기름 먹고 달리니까. 택배 하나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올라가. 공장 돌리는 비용도 올라. 원자재 실어 나르는데 더 많은 돈이 드니까. 그러면 마트에 진열된 모든 게 따라올라. 라면값, 우유값, 배달비, 전기세까지. 네 일상 전체에 스며들어. 주유소에서 시작된 기름값이 편의점 삼각김밥 가격까지 밀어올리는 거야. 실제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벌써 2.2%를 기록했어. 2.2%면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이게 월급 안 오른 사람한테는 매달 지출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야. 숫자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환율도 동시에 터졌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뚫더니 최고 1,520원까지 갔어. 환율이 오른다는 건 같은 양의 기름을 사는데 원화가 더 많이 든다는 뜻이야. 한국은 기름을 달러로 사니까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이중으로 맞는 구조야. 기름값 상승분에 환율 상승분이 곱해지는 거지. 결국 이게 전부 네 기름값이야. 네 장바구니 물가야. 네 전기세야.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자꾸 늘어나는 구조. 수입 원유의 95%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네 생활비가 무사할 리가 없어. 그래서 정부가 움직였어. 26조 2천억짜리 추경을 편성한 거야. 추경이 뭐냐면 정부가 원래 짜놓은 예산만으로 안 될 때 추가로 짜는 예산이야. 정식 이름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 국회 제출하고 열흘 만에 통과됐어. 찬성 217표. 최근 20년 중에 가장 빠른 처리 속도였지. 그만큼 상황이 급했다는 거야. 전쟁이 터지고 기름길이 막히고 물가가 뛰는데 느긋하게 몇 달 논의할 여유가 없었던 거지. 근데 이 돈 진짜 니한테 오긴 하는 걸까?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게. 26조 2천억. 숫자만 들으면 어마어마하지. 역대급 추경이라는 말도 돌아. 근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제일 큰 덩어리부터 뜯어보자. 지방교부금 구조 7천억. 전체 26조에서 가장 큰 비중이야. 이게 뭐냐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자동으로 보내는 돈이야. 추경을 편성하면 내국세 규모가 늘어나거든. 내국세가 늘면 법에 따라 일정 비율이 지방으로 자동 이전돼. 지방교부세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친 거야. 이건 정부가 우리가 서민을 위해 이만큼 풀겠습니다 하고 결정한 게 아니야. 법으로 정해진 자동 계산이야. 추경을 하면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돈이지. 잠깐, 구조 7천억이 자동 이전이라고? 그러면 정부가 기자회견에서 26조를 투입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숫자 자체가 부풀려진 거 아니야? 정부가 실제 의지를 갖고 이 돈은 여기에 쓰겠다 하고 결정한 금액은 그만큼 빠지는 거잖아. 계속 뜯어보자.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4천억. 여기에 내 통장에 찍히면 지원금이 포함돼 있어. 산업 피해 최소화랑 공급망 안정에 3조. 이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2조 6천억보다 늘어난 거야.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4,622억. 소상공인 민생 안정에 4,952억이 들어가. 민생 안정에 2조 8천억. 대중교통 할인 확대 같은 게 여기 해당돼. 국채 상환에 1조. 나라빚 갚는데도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까지가 26조의 전체 구성이야.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 26조 중에서 내 통장에 직접 찍히는 돈.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 8천억이야. 정확히면 4조 8,252억. 26조 대 4조 8천억. 느낌 오지? 5배가 넘게 차이 나지. 나머지 21조가 넘는 돈은 지방정부로, 기업 지원으로, 교부금으로, 국채 상환으로 흘러가. 내 손에 직접 닿는 돈이 아니야. 그러면 4조 8천억 안에서 내 몫은 정확히 얼마냐?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잘라서 3,577만 명이야. 수도권에 사는 일반 가구라면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이면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올라가. 차상위 가구는 최대 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최대 60만 원이야. 수도권 직장인이면 10만 원이고 기초수급자면 60만 원. 같은 추경인데 6배 차이가 나는 차등 구조지. 근데 그것도 현금이 아니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들어와.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편의점에서 쓸 수 있고 동네 식당에서 쓸 수 있지만 네가 원하는 데 자유롭게 쓰는 현금은 아니야. 기초수급자랑 차상위는 4월 말에 먼저 받고 일반 대상자는 6월 말이야. 지금 기름값이 뛰고 있는데 2달을 더 기다려야 해. 비유하자면 이래. 월세 100만 원 내는데 집주인이 5천 원 깎아줄게 하는 느낌이야. 안 주는 것보단 낫지? 근데 이걸로 뭘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기름값은 매일 오르고 있는데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그걸 막아줄 수 있어? 숫자로 한 번 더 따져보자. 한국의 명목 GDP가 약 2,650조야.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이지. 이번 추경 26조는 그중 약 1.0%야. 1%면 언뜻 커 보이지? 근데 내 통장에 직접 꽂히는 지원금 4조 8천억만 보면 나라 전체 벌이의 0.18%야. 0.18%. 배럴당 110달러까지 오른 기름값을 이걸로 잡겠다고? 치솟는 물가를 이 규모로 막겠다고? 짜증 안 나? 뉴스에서 26조 추경 역대 최속 통과라는 헤드라인만 봤을 땐 뭔가 엄청난 줄 알았잖아. 정부가 진짜 크게 풀어서 좀 나아지겠거니 기대했잖아. 근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26조 중 9조 7천억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빠지고 기업 지원이랑 국채 상환으로 또 빠지고 최종적으로 내 손에 오는 건 10만 원이야. 그것도 상품권으로. 26조라는 거창한 숫자의 실체가 이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이 추경을 놓고 정치권이 하는 말이야. 야당은 매표 추경이라 하고 여당은 민생 긴급이라 해. 숫자를 놓고 한번 봐보자.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 이 추경을 놓고 정치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 야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 매표 추경, 더 구체적으로는 벚꽃 매표 추경, 선거용 선심 추경이라고까지 했어. 6월 지방선거가 코앞이거든. 그 타이밍에 26조를 풀었으니 이건 민생이 아니라 표를 사는 거 아니냐. 야당 논리는 이거야. 솔직히 그럴듯하지. 선거 전에 돈이 풀리면 누구든 의심은 하잖아. 근데 숫자를 좀 들이대보자. 먼저 중국 추경 비판이라는 게 있었어.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예산 중에서 중국인 짐 캐리 예산이 약 300억 원이라고 난리가 났거든. 장동혁 대표가 직접 꺼낸 비판이야. 300억. 많아 보이지. 근데 추경 전체가 26조야. 300억 나누기 26조. 계산기 안 두드려도 알겠지. 비율로 따지면 0.1%도 안 돼. 26조짜리 예산에서 300억을 하나 잡아서 중국 추경이라 부르는 건 1,000만 원짜리 차 사면서 와이퍼값 10,000원 보고 10,000원짜리 차 부르는 거랑 다를 게 없어. 프레임이지 사실이 아니야. 그 다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방비 분담 구조를 회식비에 비유했어. 중앙정부가 지방한테 돈 내라고 강요한다는 거지. 이것도 한번 따져보자. 이번 추경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에 자동으로 넘기는 지방교부금, 이게 9조 7천억이야. 중앙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면 법에 의해 자동으로 지방에 배분되는 돈이지. 그리고 지방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집행할 때 같이 부담하는 돈은 약 1조 원대야. 9조 7천억을 먼저 받고 그 중에서 약 1조 원대를 같이 내는 거야. 비율로 보면 10% 정도. 회사가 월급 970만 원 주면서 회식비 100만 원은 네가 내라고 하면 그게 갑질이야? 대부분 기꺼이 내겠지. 근데 이걸 회식비 강요라고 프레임을 씌운 거야. 9배나 되는 돈을 먼저 줬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여기까지 보면 야당 논리가 숫자 앞에서 좀 허술해 보이지.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 여당도 좀 봐봐.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보편 지급이 답이라는 입장이었어. 국민 모두한테 똑같이 주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했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도 그렇게 밀어붙였잖아. 근데 이번 추경에서 하위 70%만 선별 지원이야. 3,577만 명, 수도권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기초수급자 60만 원, 확실하게 차등을 뒀어. 이게 왜 문제냐? 단순히 말바꿨네 수준이 아니야. 1998년에 스웨덴의 경제학자 코르피와 팔메가 밝힌 재분배 역설이라는 게 있어. 이름이 어렵지. 쉽게 설명해 볼게. 자취방 친구 10명이 있다고 치자. 다 같이 회비를 모아서 큰 냉장고를 사면 10명 모두가 쓰잖아. 다 같이 돈 냈으니 다 같이 쓰는 게 당연하지. 근데 갑자기 이 냉장고는 형편이 어려운 3명만 써라고 하면 나머지 7명이 왜 내 돈으로 남 냉장고 돌려 하면서 회비를 안 내기 시작해. 결국 냉장고 자체를 못 사게 돼. 복지도 똑같은 구조야. 가난한 사람한테만 집중하면 중산층이 내 세금 왜 남한테만 가냐고 반발해. 조세 저항이 커지고 복지 예산 자체가 줄어들어. 역설적으로 보편복지가 빈곤층한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줘. 이건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 나라들이 실제로 증명한 구조야. 모두한테 주니까 모두가 세금에 동의하고 결국 파이 자체가 커져서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가는 목도 커지는 거지. 그런데 보편이 답이라고 외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선별복지로 돌아섰어. 지원금 총액이 GDP 대비 0.18%야. 나라 전체 벌이에서 고작 0.18%. 이 규모로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고? 비유는 머리 좋은 사람이 쓰는 건데 양쪽 다 숫자 앞에서 좀 모자라. 야당은 300억짜리 항목 하나 잡고 26조 전체를 매도했어. 여당은 자기가 믿던 원칙을 뒤집으면서 0.18%로 민생을 챙긴다고 했어. 숫자가 심판하면 양쪽 다 낙제야. 프레임으로 포장한 건 양쪽 모두 똑같아.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프레임 싸움이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거야. 양쪽이 매표냐 민생이냐 싸우는 동안 진짜 문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4월 8일 갑자기 좋은 뉴스가 터졌어. 미국이랑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한 거야. 파키스탄이 중재했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까지 포함됐어. 시장이 바로 반응했지. 코스피가 하루 만에 6.87% 폭등해서 5,872포인트를 찍었어. 환율도 1,472원까지 떨어졌어. 뉴스 댓글 분위기가 드디어 전쟁 끝났다 이거였지. 근데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어. 휴전 잉크도 안 말랐는데 미사일이 날아간 거야. 코스피 바로 다음 날 1.6% 빠지면서 5,770선으로 후퇴했어. 환율 다시 1,480원대로 올라갔어. 6.87% 폭등하고 하루 만에 되돌림. 이게 지금 중동의 현실이야. 휴전이 됐다가 공격이 퍼지고 시장이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중동발 뉴스 하나에 수십조가 출렁거리는 건데 이건 추경으로 막을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야. 환율 얘기를 좀 더 해볼게. LS증권이 전망 리포트를 냈어. 핵심이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로 돌아가는 건 이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고착화됐어. 환율이 높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같은 달러어치 물건을 수입해도 우리가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한다는 뜻이야. 기름도, 밀가루도, 반도체 장비도. 결국 내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야. 여기서 한 가지만 알아두면 돼. 알루미늄. 이거 만드는데 전력비가 원가의 40%야. 고체전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기를 많이 먹어.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고 알루미늄이 오르면 캔 음료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전부 올라. 기름값 하나가 모든 물건 값으로 전이되는 거야.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 가격이 줄줄이 연결돼 있어. 그러면 세계 최강대국은 뭘 했냐? IEA가 32개 회원국 전략 비축유 4억 배럴을 사상 최대 규모로 시장에 쏟아부었어. 4억 배럴이면 한국이 약 5개월 쓸 수 있는 양이야. 결과가 어땠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어. 골드만삭스는 연평균 110달러까지 전망을 올렸어. 세계 최강대국이 비축유를 역대급으로 풀어도 유가를 못 잡은 거야. 공급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라는 뜻이지. 그래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했냐? 4월 10일 금리 동결,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했어.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엔 배제할 수 없다. 스태그플레이션, 이 단어 잘 기억해둬.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야. 지금 숫자를 봐봐. 경제성장률 전망이 KDI 1.9%, 한국은행 1.8%까지 내려왔어. 근데 소비자 물가는 3월 기준 2.2% 상승이야. 성장은 2% 아래로 가라앉는데 물가는 2% 위로 올라가. 이 가위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정부든 한국은행이든 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들어.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죽어. 기업들이 돈 빌리기 어려워지고 투자가 멈추고 일자리가 줄어.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뛰어. 이미 오른 기름값에 싼 돈까지 풀리면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 어디로도 못 가는 덫에 걸리는 거야. 일본이 1990년대에 이 덫에 걸려서 30년을 허우적댔어. 지금 한국이 그 초입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야. 추경은 반창고야. 근데 지금 상처 자체가 달라졌어. 호르무즈 해협 하나에 원유 수입의 95%를 걸어놓은 구조. 이건 26조를 풀든 50조를 풀든 바뀌지 않아. 다음 달에 또 중동에서 뭔가 터지면 또 유가가 뛰고 또 환율이 요동치고 또 추경 얘기가 나올 거야.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지. 지붕에 구멍이 났는데 양동이로 빗물 받고 있는 거야. 양동이가 아무리 커도 구멍을 안 막으면 소용없지.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든 비축유 확충이든 재생에너지 전환이든 구멍 자체를 줄이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 정리해볼게. 26조가 풀렸어. 역대 최속 10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전쟁 추경이야. 근데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네 통장에 찍히는 돈은 10만 원이야. 26조 중 직접 지원금은 4조 8천억. 나머지 21조는 지방정부, 기업, 교부금으로 흩어져. 내 지갑까지 도달하는 돈과 뉴스 헤드라인의 숫자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어. 정치권은 매표 추경이니 민생 긴급이니 싸우는데 숫자를 들이대면 양쪽 다 허술했어. 300억 가지고 26조를 매도하는 것도 프레임이고 자기가 믿던 보편복지를 뒤집으면서 GDP 대비 0.18%짜리 지원금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것도 프레임이야. 숫자는 프레임을 안 봐줘. 그리고 진짜 문제. 호르무즈 해협 하나에 원유 수입의 95%를 걸어놓은 구조. 이건 추경으로 안 바뀌어. 중동에서 또 뭔가 터지면 또 유가가 뛰고 또 환율이 오르고 또 추경 얘기가 나올 거야. 성장률은 2% 아래로 내려가고 물가는 2% 위로 올라가는 지금 한국은행 총재 입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반창고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구조가 안 바뀌면 이 사이클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 돈의 흐름을 알아야 네 돈을 지킬 수 있어. 26조라는 숫자에 속지 말고 그 안에서 네 몫이 정확히 얼마인지 따져봐. 그리고 그 돈이 진짜 네 물가를 잡아줄 수 있는 건지 냉정하게 판단해봐.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야. 이런 돈의 흐름 계속 따라가 볼 거야. 구독 눌러두면 놓치지 않을 거야.